안녕하십니까. 5단원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은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대단원이면서 그 안에 첫 번째 중단원 일제강점과 수탈이라고 하는 단원을 오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일단 첫 번째 20세기 전반의 세계라고 하는 소단원과 두 번째 소단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 학습 목표입니다. 20세기 전반 세계사의 주요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제강점과 수탈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서 20세기 전반의 세계사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단원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8페이지서부터 241페이지까지의 먼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교과서 238페이지 왼쪽 날개 부분과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나와 있죠. 원인을 먼저 살펴보자면 배경이라고 먼저 할 수 있죠.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쟁에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 국가의 영토로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국가적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자신들의 국가에 국익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식민지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먼저 자본주의, 즉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요, 자본주의를 신장시킨 영국과 프랑스를 대항하여 독일이 이제 경쟁에 뛰어든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추운 이제 국가죠. 그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인 슬라브족의 단결을 내세우면서 발칸반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리스로 알고 있는 그쪽 지역이요, 그쪽으로 세력을 뻗치니까 그쪽에는 또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와 함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함께 게르만 민족의 단결을 표방하면서 러시아와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아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선전포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러시아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요. 이제 독일의 이제 도전을 못마땅해 했던 영국과 프랑스도 러시아와 연합을 맺고요.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세계대전이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연합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일본도 영일동맹에 따라서 연합국에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와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 참혹한 총력전,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평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국제연맹이 창설되게 되고요. 특히 패전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무너지면서 신생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군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합국에 참여를 했던 미국과 일본은 국력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죠. 자, 이제 짤막짤막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었던 큰 사건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는데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소비에트 연방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러시아는 가장 늦게까지 중세적 봉건 잔재가 남아있던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것이 이제 청산이 안 되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혁명의 이제 모습으로 이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지도자인 레닌이 민족 자결 원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뭐랄까요,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레닌은
식민지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소 국가들의 민족에게서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사회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 러시아 혁명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지만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그러니까 이 이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회의하는 파리 강화회에서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요,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약소국의 이제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들은 굉장히 환호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 지어야 되는구나.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죠. 그리고 중국의 5.4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반영운동, 반영국운동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패전국 식민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진 못했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큰 세계대공황, 경제적 위기가 닥쳐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죠. 오른쪽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세계대공황부터 시작되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보여주는 또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240페이지에 나오죠. 잘 보시고요. 세계대공황에 발생한 원인은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세계대전이라고 붙을 정도로 총력전을 다하는 전쟁인데, 공업 생산력을 증대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적절하게 가장 잘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에요. 시장에게 모든 생산과 소비를 맡기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그 물자를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은 계속되면서 과잉 생산과 과소 소비라고 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면서 더 이상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생산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실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가적인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에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즉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력이 신장하는 미국은 효과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과잉 생산된 생산물들을 식민지로 자기네들만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관세를 붙여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이 과잉 생산된 것들을 해소를 하고 다시 국가 경제를 굴리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죠. 240페이지 왼쪽 날개에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기에 경제에 개입하게 되는,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뉴딜 정책, 국가적인 큰 토목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는, 그 외에 여러 경제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수정자본주의도 채택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 통합사회 시간에도 배울 수가 있고요. 세계사 시간에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제 자본주의 산업혁명도 늦게 시작했고 심지어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국내 시장도 정말 협소한 이런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록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식민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이 집단 속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떻게든 개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톱니바퀴처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식민지를 얻기 위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대표적인 이제 집단으로는, 이 전체주의 집단으로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당, 그래서 나치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군국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런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와중에 전체주의 국가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식민지 확보를 위한 거죠. 그러면서 유럽 전선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일본, 이제 태평양 쪽은 일본이 주체적으로 이제 침략 전쟁을 이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선은 당연히 이 이전에 경술국치나 뭐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를 실질적인 이제 식민지로 삼게 되고요.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과정에 1931년 만주 침략, 그러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으로 세우죠. 그다음에 1937년 중일전쟁, 나아가서 이제 미국까지 건드리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 소련이 연합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럽 전선도 그렇고요, 태평양 전선도 그렇고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럽은 쇠퇴하고요. 미소 중심,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형성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소단원은 짤막짤막하게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소단원인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볼까요? 총독부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단 통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 조선 총독부 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에 대한 얘기는 2학기 말쯤에 사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필요한 내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식민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을사조약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외교권을 빼앗기고 뭐 이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된 게 바로 통감부입니다. 그래서 초대 통감은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죠. 안중근 장군이 사살한 그분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초대 통감인데, 이제 경수국치를 겪고 나서요, 통감부가 총독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제 총독부의 최고 이제 수장은 조선 총독이겠죠. 이 총독은 행정, 입법, 사법권이라고 하는 3권을 다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권리를 갖고 있을 뿐더러 보통은 장군들, 대장이죠. 그중에 장군 중에 3스타 이상, 우리나라 치면 그 육군, 해군 대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군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일본 의회와 내각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일왕 직속의 우리나라 안에서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총독부는 한국인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제 친일파들이 들어와 있는, 친일파 귀족들이 들어와 있는 기관은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이제 체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근대 국가 수립이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 열망 중에 하나가 바로 3.1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그래서 그런 걸 받고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처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대에 통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단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무단 통치 무자가 무력할 때 무자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치안을 담당하는 게 경찰인데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군인이 우리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군인은 외부의 적을 막는 사람이고요.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군인으로 하여금 치안을 담당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그래서 현역 군인인 헌병사령관을 중앙의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무총감으로 임명하고 정말 헌병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병들은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하면서 직결 처분권도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가 243페이지에 있는 사료도 읽어볼 텐데 그 자리에서 그냥 태형, 매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헌병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저 같은 교사도 검을 차고 있었어요. 뭐 그걸로 뭐 사람을 찌르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무서웠겠죠. 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단통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무단통치의 실상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실시된 정책을 보면 정말 이 일제가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내선일체 뭐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거는 다 허상입니다. 한국인들을 전혀 일체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 억압합니다. 우리가 광복 이후에 헌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헌법에서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유를 철저히 억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귀도 막았다고 교과서에도 표현을 하죠. 거기에다가 교육제도를 보면 더더욱 이제 노예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교육,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중학교 교육 정도? 좀 많이 하면 고등학교 교육도 조금 들어있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은 실업교육으로 위주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서 할 수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등교육, 즉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학 교육이나 과학 연구 기회 같은 것은 전혀 주지 않는 그냥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사용하려는 자본주의에서 뭔가 노동자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전혀 기업을 셀 수 없게 하는 뒤에 이제 회사령도 얘기를 할 건데요. 뭐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료로 경찰범 처벌 규칙과 조선 태형령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냥 규칙을 간단하게 보기만 해도 별로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냥 1조 32항 볼까요? 경찰관서에서 특별히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을 위반한 자, 이러면 그냥 구류나 벌금이에요.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안 들으면 너네 벌 받는다 이겁니다. 똑같은 해에 제정된 조성태형령을 보면요, 이제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13조가 기가 막히죠. 본령은 조선인에 하나여 적용된다. 일본인들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지인이라고 그들은 불렀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앞에 있던 뭔가 정책들은 우리의 분위기를 억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뭔가 배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나요? 그런 거고, 이제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식민지에 행사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게 제국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경제적인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정책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도부터 1918년도까지 실시한 것인데요. 일단 당시에는 가장 토지라는 것이 가장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러한 원료라고 할까요? 원천이라고 하죠. 경제적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꼭 필요한데요.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는 건데, 말이 토지 소유권을 조사한다는 거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 조선총독부가 가져가거나 일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럼으로써 재정도 확보하고 토지를, 점탈이라고 표현했는데 토지를 그냥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 기한부 신고제예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심지어 당연히 조선어로 쓰면은 받아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일본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해버리니까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으로 이런 공동체 문화가 발달이 돼 있는데요. 이 조상 이제 묘가 묻혀 있는 그런 산들을 선산이라고 불러요. 선산. 근데 이런 건 소유권을 누구로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집안에서 막 회의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거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이 그 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도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기한이 지나버리면 이제 그 땅도 선산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조선총독부는 이 미신고 토지나 방대한 국공유지도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일본 사람들이나 회사한테 팔고 뭐 자기네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썼겠죠. 그러면서 한국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다 전락하게 됩니다. 자기 땅을 뺏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 소작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토지조사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게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전에 소작농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땅을 계속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지주가 그 땅을 농사짓는 권리인 경작권을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불리한 조건으로 지주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소작농들도 이제 만주와 연해주라고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토지가 가장 이제 경제적 원천이 되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정말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수탈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법들이 밑에 나와 있죠. 목적은 우리나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지 않았고요. 이미 교육받은 어른들도 회사를 만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910년도에 공포된 회사령이에요. 이 회사령은 내용인즉슨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예요.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얘기했지만, 신고제는 나 이거 내 땅입니다 라고 이제 통보만 하면, 신고만 하면 인정을 해줘요. 이제 물론 이제 서류 작업이 완벽하게 돼야 되겠지만, 허가제는 내가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 오케이라는 사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죠? 만약 일본인이 와서 저 여기에 회사를 차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조선총독이 뭐 별다른 거 없이 오케이 하겠죠? 근데 조선인들이 와서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별 트집을 찾았거나 그냥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그냥 소규모 제조업이나 매매업만 허용해서 이런 민족 자본이 대자본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을 통해서 다 허가제로 바꿉니다. 어업을 하기 위해서도 허가를 봐야 되고, 광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은행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은행의 금융업이 또 굉장한 자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허가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되는
인삼, 담배, 소금 같은 거 전매, 국가에서 이제 하는 것을 전매제라고 하는데 조선 총독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이제 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서 방대한 임야를 점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뺏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를 국유림으로 편성하면서 일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 그렇죠? 기간 사업이라고 하죠. 기간 시설을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철도, 도로, 항만 등을 건설을 해서요. 미국을 이제 앞으로 일본으로 이제 가져갈 이제 또는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설들, 기간 시설들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알맹이만 쏙쏙 빼가는 모습을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탐구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 3개가 나와 있죠. 중요한 것들이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첫 번째, 1912년도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령. 자료 2는 회사령. 1910년도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독점을 하게 됐는지 1911년도와 1917년도를 비교를 하고요. 1911년도와 1920년도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단 통치기 흔히 1910년대로 보거든요. 3.1운동이 딱 1911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1911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무단 통치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11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문화 통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민족 분열 통치죠. 그러면서 더욱더 경제 수탈을 확대하는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